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팔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인형의 남편인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왕자, 사제, 목수, 제단사, 화가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5명의 친구들이 놀기도 좋아하고 아마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왕자를 추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함께 떠나갔겠죠. 가던 중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던 중에 빈집을 하나 발견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살았나 봐요. 뭐 여러분도 하시겠지만은 뭐 업다운 하시죠? 꼬다리 따기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했겠죠.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목수인 친구가 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 인형을 만들었어요. 여자 인형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인형의 인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화가가 인형에게 어울리는 색칠을 해서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색칠을 했고 또 제단사가 또 옷을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사제가 인형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아리따운 여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안하게 지냈던 5명의 친구들에게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서로가 다 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인형의 남편감으로 맞을까요? 인형을 만든 목수일까요? 색칠을 해준 화가일까요? 옷을 만들어준 제단사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불어넣었던 사제였을까요? 결정을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투니까 이들끼리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왕에게 이제 문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쫓겨난 왕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제단사가 인형에게 옷을 주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했으니 제단사와 결혼하라. 딱 그랬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은 생명을 불어넣은 사제가 인형의 남편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목수가 인형을 깎아줬으니까 목수가 남편감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 강의를 함께 시청한 분들이라면, 수강한 분들이라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도 펼쳐보고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인형의 남편은 누구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모모타로. 한자로는 어떻게 했나요? 도태랑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자는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 아이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복숭아처럼 보이나요? 복숭아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모모타로라는 말은 그래서 복숭아 동작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옛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렇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겠죠. 할머니가 빨래를 하는데 냇가에 복숭아가 떠내려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복숭아를 얼른 건져서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복숭아를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었더니 몸이 젊어지고 할머니가 처녀로 젊은 여성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할머니였는데 집에 낯설고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복숭아를 나눠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멋진 청년으로 변화되었대요. 그래서 부부는 다시 젊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먹고 젊어져서 난 아이라고 해서 모모타로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모모타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도깨비들이 막 이제 괴롭히고 뭐 이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제 도깨비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죠. 퇴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겠죠. 100명의 힘을 낼 수 있는 경단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비범한 요리 실력이 있어서 모모타로에게 이제 경단을 허리춤에 두르게 하고 집을 나섭니다. 원숭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경단 하나를 주면 졸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에게 경단 하나를 줘요. 그래서 또 같은 방식으로 개도 꿩도 하나만 주면 앉아서 먹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부하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개와 꿩과 원숭이와 함께 도깨비가 사는 소굴로 갔어요. 그래서 성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꿩이 하늘을 날아가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매우 요긴했겠네요. 경단을 먹은 모모타로는 어땠어요? 100명의 힘을 쓸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100명의 힘을 가지고 도깨비들을 징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훔쳐간 재물을 갖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영주가 모모타로를 사위로 삼았고 영주의 딸과 결혼해서 100년 희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둥근 바위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바위를 쪼개보니 그 바위 안에서 아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복숭아를 직접 잘라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만물에는 모든 세상의 천지의 만물에는 영혼이 들어있다라는 애니미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뿔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우리는 뿔 달린 도깨비를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토종 도깨비들은 뿔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깨비는 뿔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일본의 도깨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문화적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접하면서 수용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강점을 당했을 때 일제강점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깨비들은 되게 순박하고 해학적입니다. 그래서 장난도 좋아하고 익살스럽고 뭐 이런 도깨비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하튼 일본의 모모타로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다음은
개와 돼지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에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돼지가 한결 측은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오스 어느 마을에 어느 농부가 개와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을 다녀와야 돼서 개와 돼지에게 밭을 갈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개와 돼지가 서로 반나절씩 갈자, 반반. 그래서 돼지가 먼저 열심히 밭을 갈았답니다. 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반나절을 갈고 나서 개를 깨웠어요, 돼지가. 그랬더니 피곤하다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돼지는 그 밭을 다 갈아야 되겠죠. 다 갈았어요. 그런데 개는 하나도 갈지 않고서 주인이 돌아오자 서로 내가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밭에 개의 발자국이 있는가 돼지의 발자국이 있는가를 봤답니다. 땅을 파서 가는 것이 힘들지 발자국을 남기는 게 힘든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명확한 개는 막 뛰어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어때요? 개의 발자국만 있죠. 그러니까 돼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 돼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개는 집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돼지는 밖에 우리를 만들어서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개와 돼지가 오늘날 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달라진 것의 원인이라면 돼지가 좀 더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죠.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그 절의 앞에 사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동물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자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자상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주로 보고 다닙니다. 사진으로도 남기고. 그렇게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뭔가 관심 있는 그런 하나의 볼거리를 주제를 하는 점에서 여행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의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브리아트 민족이 있습니다. 브리아트 민족이 올혼강, 그러니까 바이칼호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노총각이 바이칼호에 내려온 선녀의 반의 옷을 숨겼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아들 11을 낳았다. 하지만 당신 하는 틈에 선녀는 숨겨놓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다. 어떤가요? 이야기의 전체적 구성은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애 둘 낳았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숫자에는 차이를 보입니다만은 이야기의 설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민족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이동했다라는 그런 근거는 아닐까요? 다음은 캄보디아에 전하는 선녀와 농부의 이야기. 이번에는 나무꾼이 아니고 농부죠. 자,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선녀 5명이 우리 그 나무꾼과 선녀도 마찬가지죠. 그 언니들과 같이 내려왔었죠. 5명이 집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중국인 농부의 집에 보니까 향내가 나는 6개의 나무 막대기를 발견하고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내려가서 그 중국인 농부의 아내가 되어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아리따운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하튼 허락을 받아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프레아 피스노카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아이가 5살이 되는 해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까요? 캄보디아의 이야기와 브리아트의 이야기 좀 같으면서도 다른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궁과 선녀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각 나라는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건국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이건 주로 이제 시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그 후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천신족이 지신족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특히 라오스의 신화를 통해서 저는 매우 흥미로웠던 점이 우리가 왜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종이 탄생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었을 때 흙으로 빚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굽는 과정이에요. 너무 오래 구워서 흑인종이 생겼고 조금 덜 구웠더니 황인종이 되었고 나중에 더 덜 굽고 이랬더니 백인종이 됐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스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빽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땅, 지구가. 근데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신에게 요청을 했대요. 좀 밝은 데서 살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신께서 넝쿨을 제거하고 커다란 박에다가 구멍을 낼 것을 지시를 했답니다. 이 커다란 박덩이가 있어서 해를 비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맑게 되어 정말로 살기가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박에 처음에는 쇠막대기를 너무나 불에 달구어서 구멍을 냈더니 거기에서 그 박에서 내려온 사람이 까맣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나온 사람은 구멍도 어둡고 달구어진 쇠막대기에 옆구리를 거슬려서 시커멓게 나왔다.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처음보다 피부가 희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황인종도 되고 백인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또? 이런 이야기를 라오스에서 전승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공통점들,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검게도 황색으로도 백색으로도 나타나는 거지 사람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라오스의 이런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이야기. 베트남의 이야기는
바다의 신인 랑롱본과 산신인 산신인 데라이의 딸 어우꺼와 랑롱본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베트남 민족들, 비해족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용인데 사람으로 변한 랑롱과 여기서 롱자가 혹시 용용자인 거 생각이 날까요? 롱은 용입니다. 한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한자 문화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용왕이라는 것, 용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신인 데라이가 살았다. 랑롱고는 힘이 장사였다. 천하무적이었다. 신비한 화법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아름답고 지혜로운 어우꺼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공주가 데라이 왕의 딸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의 어떤 그 썸씽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랑롱건이 있고 어우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이 왕이 랑롱건에게 내 딸 어우꺼와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랑롱건은 흔쾌히 예,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해들은 백성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빌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세 가지의 요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괴가 쟁취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누가 살았느냐? 펑주, 산악지역에는 1000년 이상을 산 목빙이라는 괴물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해서 마을의 가축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랑롱건이 아주 천하장사라고 했죠. 이렇게 큰 도끼를 가지고 이 1000년의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1000년이나 된 나무를 베어 없애는 것은 왠지 속상한데 이 나무는 바로 무엇이었기 때문에 목빙이라고 하는 괴수였기 때문에 목빙이라는 나무를 얘기하겠죠. 다음은 배와 사람들을 한 입에 삼켜버릴 정도의 우띵이라는 이러한 괴물 물고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괴물 물고기가 배 한 척을 삼키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호띵, 구미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밤마다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호띵이라고 하는 영웅가 있었답니다. 구미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띵, 우띵, 호띵을 누가? 랑롱건이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살기가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는 좋아졌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만들고 하는 일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랑롱건은 이렇게 천하무적인데다가 또한 백성들에게 벼농사 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 매우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껌남, 대나무밥, 우리가 뭐 동남을 여행하거나 그러면 이런 대나무밥들 많이 먹습니다. 우리 사찰 음식으로도 대나무밥을 먹지만 또 요즘에 음식점들에 가면 뭐 대나무통에 이렇게 밥을 해서 내놓는 데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잎에다가 싸는 그런 소이라는 그런 명절 음식도 랑롱건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이 풍랑이 무서워서 고기잡이를 두려워하자 랑롱건은 배 선두에 커다란 눈과 상어 이빨을 그리게 했다. 그래서 커다란 눈으로부터 배를 보호했다. 바람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 가면 터키에 가도 주로 이제 기념품 중에 하나가 눈동자 모양의 액세서리. 이렇게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켜주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그런 공통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농업과 어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농사도 많이 짓지만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완전히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보면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다낭이나 호이안 많이 가보시죠. 다낭 가면은 이렇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1년이 지나자 아이가 생겨났는데 큰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합니다. 아이를 왜 바구니에다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아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사람의 형상은 아니죠. 그런데 100개의 아래에서 100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명의 아들이 알에서 나왔답니다. 자, 신화의 종류 가운데 우리는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난생신화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천강신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따뜻한 지역은 어떨까요? 알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추운 지역은 아마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김수로왕, 박격거세, 김할지, 주몽, 어디에서 나왔죠? 다 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북광계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까요? 악마문 동굴을 유고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는 어떻더라? 남방계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난생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아래에서 나오자마자 걷기를 시작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생각이 나죠? 아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서 걸음을 옮겼다고 얘기하는 이야기와 또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00명의 아이들이 불꽃처럼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아이들이 버글버글하죠. 그렇죠? 학교를 지어도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람농거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바다의 출신이에요. 용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물에 있었겠죠. 바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궁금해서 늘 이렇게 자기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우거가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명이나 되는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자. 당신은 그렇게 당신 부모가 좋으니 바다에 가서 살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살겠다. 나는 산신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혼을 하는가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업거는 50명의 자식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락농거는 50명의 자식을 데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비의 쪽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떨까요? 요즘에는 신권을 놓고서 아빠가 기를 것이냐 엄마가 기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절반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의 왕은 락농건을 잇는 왕은 누가 되었다? 어우거의 자식 중 하나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동등한 곳이 또한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경제활동을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그런 어떤 영향력, 힘이 베트남에서는 남녀가 매우 균등하다,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등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은 바닷속의 용이면서 또한 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렇게 산신과 용왕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그 덤과 까미 이야기를 통해서도 베트남과 우리의 유사한 면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전적 요소도 매우 유사하다고 하니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이 베트남 신화의 핵심적 부분이라는 것은 남녀 평등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는 현재의 모습은 좀 달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강구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구강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에서의 차이인 거지 문화적 유전자 또는 어떤 이런 신체적 유전자는 베트남과 우리의 친연성이 매우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시고 또 가급적 그 문화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 근데 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제 경험으로 보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그 문화적 모습이 훨씬 더 좀 잘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